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사진은 한라산 백록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오늘 정지용의 현대시 백록담입니다.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데요. 이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바라본 자연과 또 동물들, 정지용 시인이 올라갔을 때는 이 백록당 주변에서도 물을 먹으러 오는 말과 소들이 많았답니다. 자, 이런 한라산의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려 했겠죠. 한라산에 오르면서 생각한 우리의 미래, 정지용 백록담 해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푸른 하늘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 자, 이 시는 사실 고려시대의 나홍화사의 선시입니다. 자연처럼 살아라는 나홍 선사의 선시를 닮은 백록담은 한라산 백록담 가는 길에서 만난 맑고 깨끗한 자연과 동물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만난 풍경과 정상의 백록담의 신비로움을 드러낸 시로 자연과 합일되는 문화일체의 경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문학파 시의 진수를 담아 한라산에서 만난 자연과 동식물을 맑고 투명한 시어로 담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한라산 정상에 있는 호수 백록담은 시적 하자에게는 등반의 최종 목표입니다. 백록담에 오르는 과정에서 고통과 순환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모라의 경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상징하는 백록담을 향하는 것은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을 만날 수 있는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 해설입니다. 1. 절정에 가까울수록 벚국채 꽃기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옷 내다본다. 화문처럼 판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벚국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벚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2. 임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3.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무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숭업지 않다.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해발 6천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이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소아지는 운매 운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7.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해파람새 해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층는 줄 기어간 흰돌박이 꼬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8.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간나물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차란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남 맞으며 무지개 말리우며 공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9. 가재도 끼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속아갔다.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정지용 백록담 해설. 사실 좀 어렵죠. 자, 1. 절정에 가까울수록 벚국채 꽃기가 점점 소모된다. 절정은 꼭대기죠.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벚국채는 바로 이 꽃인데요. 꽃 이름입니다. 그죠?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는 작아진다. 높은 데 가면은 우리 나무도 큰 게 아니라 작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소나무는 큰데 산 위에 있는 소나무는 딱 붙어 있습니다. 자, 벚국채가 작아진다는 것은 한라산 정상이 가까워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요.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그 한 꼭대기를 오르면은 허리만큼 줄어들고 다시 한마루 위에는 또 모가지가 없다. 모가지가 없고 그 점점 허리가 쓰러지고 모가지가 없다 보면 나중에는 얼굴만 가옷 내다본다. 얼굴밖에 안 보인다. 꽃밖에 안 보인다. 이런 뜻이죠. 올라갈수록 꽃키가 작아지는 모습을 열거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문처럼 박힌다. 화문은 꽃무늬입니다. 그 꽃무늬가 땅에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화문, 꽃무늬처럼 우리 꽃무늬는 우리 종이에 있든지 어떤 조각되어 있든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꽃이 땅에 탁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한라산은 높잖아요. 우리 100m당 0.65도씩 낮아진다 했으니까 1000m 같으면은 한 14도 되죠. 뭐 한라산 1800m니까 그 밑에하고는 기온 차이가 한 28도 이런 27, 8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함경도만큼 찬 한라산에서 벚국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자, 벚국채는 완전히 작아졌죠. 그 땅에 막 붙어 있죠. 그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그 한라산 높은 데 올라가면은 8월은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한라산 정상에는 키가 작은 벚국채가 별처럼 활짝 피어 화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난만하다는 활짝 피어 화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꽃과 별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죠. 우리 별 보고 더럽다 얘기는 말은 안 하잖아요.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제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지 않아도 벚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그러지 않아도 벚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진짜 별들도 이렇게 켜들 수 있죠. 자, 꽃이 하늘의 별이 된 것처럼 신비롭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 제자리에서 별이 막 옮기죠. 이 별은 아마 벚국채가 옮겨진다 이런 뜻일 것 같고요.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그래서 지금 높은 곳에 올라왔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와서 기운이 다해서 힘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아지는 벚국채를 보면서 한라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2입니다.
임고란은 아마 난초의 종류인 것 같고요. 환약은 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약입니다. 환약같이니까 직유법이죠.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임고란 열매가 아마 환약같이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났다. 그 임고란 열매를 먹고 힘을 내었다 이런 뜻이죠. 산정상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죠? 힘들었는데 임고란 열매를 먹고 이제 힘이 좀 나는 거죠. 3.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무되기까지 산다. 백화는 자작나무인데요. 자작나무는 하얗죠. 자작나무와 백화 옆에서 백화가 이 자작나무 총무는 우리 해골입니다. 해골은 우리 보면은 자작나무가 이제 하얀 게 껍질을 벗겨지고 하면은 해골하고 비슷하게 반질반질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죽은 자작나무를 뜻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내가 죽어 백화처럼 힐 것이 숭업지 않다. 숭업지 않다는 흉하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죽은 자작나무가 보기 좋다 이런 뜻입니다. 산 자작나무와 죽은 자작나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4는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귀신도 쓸쓸하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을 것 같은 한 모퉁이에 도채비꽃. 도채비꽃은 도깨비를 닮은 꽃인데요. 이게 도깨비를 닮았습니까? 바로 산수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혼자 무서워서 이게 산수국이 이렇게 파랗게 핍니다. 자, 이렇게 파랗게 피는데 이 파랗게 핀 게 혼자 무서워서 파랗게 질린 것으로 파악한 거죠. 그 파란 산수국의 모습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랗게 핀 도채비 꽃입니다. 자, 5는 바야흐로 해발 6,000척 위에서, 해발 6,000척은 화자가 지금 해발 한라산 정상 1800m 부근에 있죠. 화자의 위치 한라산 정상이고요.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우리 뭐 어떤 동물들이 사람이 가면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마소는 말과 소인데요. 말과 소가 즉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린 평화로운 모습이죠. 사람이 다가가도 아무런 뭐 그냥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죠.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이거는 같은 말끼리 같은 소끼리 노는 거죠. 같은 종족과 함께 어울리는 말과 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었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끼리 잊지 못하는 일제강점기 현실과 연결되어서요. 조금은 아픈 모습을 보여주죠. 해발 6,000척에서 평화로운 말과 소들의 모습입니다. 6입니다. 첫 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아마 새끼를 낳고 힘든 암소인데 이 암소는 죽게 됩니다. 얼결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어미소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마르기 전은 태어난 송아지는 그 양수가 묻어 있어서 물입기가 있죠. 그 물이 마르기 전 어미소를 여인 송아지, 어미소를 여인 송아지는 어미를 여인 송아지인데요. 아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매에 울었다.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으로 이 송아지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죠. 결국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 민족에 대한 연민이 됩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달렸었다. 이 송아지가 우리 동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소인데 말을 보고 등산객을 보고도 매달렸다는 것은 말과 등산객을 의미로 생각하는 송아지죠. 송아지가 다른 어미에게 길러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또 연결되겠죠. 우리 새끼들은 송아지에서 우리 새끼들로 전환됩니다. 모색은 털색인데요. 우리 소의 털하고 말의 털은 다르잖아요. 모색이 털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우리들도 이런 처지 되지 않을까 해서 나는 울었습니다. 송아지가 털빛이 다른 어미한테 길러질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식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화자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갈 상황을 떠올리며 슬퍼한 거죠.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의미를 잃은 송아지를 보는 아픔이고요. 7입니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해파람새 해파람 부는 소리. 여러분 향기니까 이거는 후각적이죠. 꾀꼬리 부르는 소리는 촉각적, 해파람 소리 청각적이고 청각적이네요. 돌에 물이 따로 그러는 소리도 청각적이죠.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자 바다가 구길 때는 어떤 뜻입니까? 돌에 물이 따로 그러는 소리는 돌에 물이 흘러가는 소리죠.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는 파도가 치면은 바다가 구겨진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쏴쏴 솔소리도 들리고요. 자,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으로 산에 오른 즐거움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돌에 물이 구른다라고 했고, 파도를 바다가 구겨진다는 표현에서 시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서 물풀의 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떡갈나무도 있는 곳에 길을 잘못 들었다가 칡는출, 칡는출은 칡는굴입니다. 그죠? 기어간 흰돌박이 꼬부랑길. 칡는출이 아마 흰돌박이 꼬부랑길을 막 기어들고 있겠죠.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득 마주친 말이 나를 피하지 않는다. 문득 마주친 말도 피하지 않는다. 뭡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평화로운 동화 같은 세상이지요. 사람과 동물의 일체, 동화를 보여줍니다. 생동감 넘치는 한라산 모습과 동화된 모습입니다. 8입니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갈나무, 대풀, 석용, 별과 같은 박물을 다룬 고산식물들, 여기 식물들이죠. 산에서 만난 다양한 식물들을 열거하여 현실감, 생동감을 일으키고 있고요. 석용은 석이버섯입니다. 여기 박물은 이슬이죠. 별과 같은 이슬을 다룬 고산식물들,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을 먹는 것은 말과 소겠죠. 새기며 취하며 자며 한다. 되새김질하며 취하며 자는 모습인데요. 이 주체는 마소입니다. 그죠? 말과 소들이 이런 식물들을 먹습니다. 소는 식물들을 많이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자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백록담 깨끗한 물을 그리어는 마시러 오는 거죠.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은 마소의 행렬이죠. 한라산에서 마소의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굉장히 보기 좋죠. 요즘은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나기 논난 맞으며, 소나기 논낫은 소나기가 녹근처럼 굵게 내리는 거죠. 녹근처럼 굵게 내리는 소나기를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오며, 그러면서 또 무지개, 소나기를 맞고 무지개가 또 생긴다. 비를 맞은 건 말리고 있죠. 굉장히 환상적인 풍경이죠.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로운 그런 동물들의 모습이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라산 식물들과 물을 마시러 오는 마소의 행렬입니다. 자, 3에서 8년은 신비로운 풍경을 만나면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9연입니다. 가재도 끼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논다. 너무나 맑아서 가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논다는 물에 비쳤다. 백록담에 하늘이 비친다. 그만큼 맑고 투명한 백록담의 모습이지요.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같다. 불구는 몸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 불구라 하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가 된 거죠. 소가 같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힘든 등산으로 지친 나의 다리에 쥐가 난 것을 소가 같다고 표현했죠.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쥐가 오는 것보다가 소가 들면 큰 소가 왔으니까 훨씬 더 다리가 아프다는 뜻이죠.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려온다. 그 바람에 맑은데 백록담이 지금 하늘에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쫓겨온 실구름 한 조각에도 백록담이 흐려진다. 그만큼 백록담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폭이는 한나절 폭이었다. 그 백록담을 한나절 바라봤다는 뜻이죠. 백록담과 함께 했다. 그런데 이 백록담은 쓸쓸했습니다. 왜 쓸쓸할까요? 백록담과 나의 합일인데요. 자아 세계의 일체화, 동화 문화 일체의 경지를 보여주는데 왜 쓸쓸할까요? 맑고 깨끗한 백록담을 보고 쓸쓸함을 느낀 것은 당시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다. 당시의 현실은 일제하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잃은 소처럼 그렇게 살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노라. 완전히 깨다 졸다는 소나 말처럼 나도 깨나 졸다 하면서 기도조차 사실은 우리 정재훈 씨는 아마 종교인일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기도조차 잊을 정도로 완전히 동화된 모라일체로 나를 잊은 경지를 모라는 나를 잊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에 도착하여 백록담을 보며 모라의 경지의 이름입니다. 좀 어려운 시인데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자유시와 반대되는 게 정경시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서정시와 반대되는 게 서사시고, 이 시는 산문시입니다. 운문시가 아니고요. 운문시, 일반적인 시는 운문시인데 이 시는 산문시죠. 성격은 산문적이고 또 신비적이고 묘사적, 동화적이기까지 합니다. 주제는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치. 특징은 산문 형식이지만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성하고 리듬을 살렸습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며 보게 된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요. 자연과 합일, 모라, 즉 자기를 잊은 상태의 경지 등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현실을 고려하면 한라산 백록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생각하고 고된 등반의 과정을 이겨내고 백록담에 오른 것은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문학파 시의 대표적인 시지만 현실과 무관할 수 없었죠. 보기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쓴 한라산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작품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를 찾아보자 했는데 밑줄 친 거 보겠습니다. 고산식물 암고란 열매 시래미의 달고 신맛에 다시 입안이 고이는 것처럼 것이옵니다. 이거는 올라가서 힘들었을 때 암고란 열매를 먹고 나았다는 뜻이죠. 이연이 있었습니다. 그 살찌고 순하고 따르는 고온의 마소들이 사람들을 꺼리낌없이 대하고 있죠. 5에서 7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꾀꼬리며 휘바람 쐬며 이름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는 이건 7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2년, 5년, 7년이고요. 2년과 8년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주어를 찾아보자면 2년은 내가 그 임관한 열매를 맺고 침이 돌았죠. 힘이 났죠. 8년은 풀을 뜯고 먹는 것은 마소였습니다. 자, 이 작품의 구연이다. 밑줄 친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했는데요. 볼게요.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자,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백록담의 신비로움에 흠뻑 취한 모습인데요. 이는 시적 화자와 자연물인 백록담이 합일된 경지를 뜻하며 자아와 세계의 일체화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일제강점기 말에 이르러 한국의 자연을 다루는 시를 주로 썼습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한라산, 백록담 등을 작품의 소재로 다룬 의도를 추측해보자 했는데요. 민족의 맑고 깨끗한 정기와 정신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과
그 정상에 있는 호수를 제재로 한 시를 창작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는 구절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시인의 생각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말해보자인데요.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처지를 통탄하는 시인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색이 다른 우리 민족과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일제를 우리 새끼는 일제강점기와 우리 민족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걸 꼭 읽어보길 빕니다. 자, 오늘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